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1주년 기념행사가 자유경제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1부는 바로 농지개혁, 국민을 만들고 경제건설의 토대를 쌓다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이 농지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사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네. 농지라는 것도 그렇죠. 낯선데 농지개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말 위대한 업적이 담겨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농지개혁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7, 8%나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농지개혁을 하던 1949년, 50년 당시에는 전체 국민의 70.9%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 가운데 85%가 소작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엄청난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농지 개혁, 이 개혁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혁이 된 것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지주소작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가진 지주 밑에 소작농이라고 얘기하는 농민들이 들어가가지고 1년 내내 이제 뼈 빠지게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조선 말기 혹은 일제시대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수확한 수확량의 반 정도를 갖다 지주한테 바치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반을 내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3분의 1만 내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도 농지개혁 당시에는 소작농들이 지주한테 수확량의 3분의 1을 바쳐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일한 거를 갖다가 가령 뭐 월급 받아야 될 걸 갖다가 1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반을 누구한테 떼준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주 소작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자유를 갖다 억압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매여 있죠. 그렇죠. 매여 있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이 토지에 땅에 농민이 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선 거기에다가 지주가 잘못 보이거나 그 다음에 혹은 뭐 지주 아들한테 뭐 잘못 보였다 이러면은 하루아침에 땅을 갖다 뺏기고 쫓겨날 수도 있었고 옛날 소설에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지주가 소작농의 딸이 반반하고 이쁘다 그러면은 쟤 좀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만은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지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큰 대지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충청도 이만한 면적의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그 안에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갖고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공하고 유통하고 수출하는 일까지 다 하고 모든 산업을 그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병까지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대지주는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제가 알기로는 20몇 개 가문이 국토를 갖다 다 나눠 갖고 있는데 옛날에 그 민주화 투사로 유명했던 코라손 아키노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남편이 이제 암살당하고 86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갖고 이제 민주화를 이룩한 여성이죠. 그 코라손 아키노는 남편 아키노 집안도 필리핀에서 손꼽는 대지주 집안이고 그 다음에 친정인 코우앙쿠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도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주주 집안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서는 그 집안 사람만 출마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게 있으면은 한마디로 해서 경상도 지역에 배진영이가 땅을 갖고 있으면은 그 땅에서 배진영이가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옛날 그 중세의 귀족 이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해도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주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출발선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등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고,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네. 대한민국은 출발선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수저로 같이 출발을 했고, 네. 조금 나은 사람이 동수저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평등한 나라로 출범을 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뭔가 하면은 서양처럼 뭐 대대로 귀족 집안이고 이러면 말을 안 하겠는데, 네. 영국처럼 뭐 수백 년 된 공작 집안의 아들이고 백작 집안의 아들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다 알거든요. 저기 배진영이네 집안도 50년 전에는 흑수저였고 우리 집안도 흑수저였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배진영이는 어떻게 그냥 로또를 맞았는지 갑자기 잘 살게 됐다 그러면은 쟤는 왜 금수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평등의식이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두가 평등한 바탕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또 식민지 시절도 그랬고 그때는 국민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네. 않았습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렇죠. 그 땅을 소유한다. 네. 그거를 넘어서는 큰 의미를 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사실, 국민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가 선지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났어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누가 이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경북 선산 선산 거기 구미 상머리에 사는 박아무개요. 네. 넌 뭐하냐? 그러면 장씨 집안에서 소작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다들 조선 사람이라고만 서로 조금 저기 일본 놈이 있으면 외놈하고 나하고 구별할 때 나는 조선 사람인 거고 그런 수준의 미군하고 나를 구분할 때 조선 사람인 건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얘기하면 네이션이 되는데 이 네이션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평등입니다. 네. 서로 계급의 차별이 있고 빈부의 차별이 있고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네. 하나의 국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6.25 때는 다행이었던 게 대한민국이 농지개혁을 하고 국민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민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구나. 네. 그때 농민들은 이 박사 덕분에 우리가 쌀밥 먹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고 이런 나라를 갖다 지켜야겠다는 생각들이 든 겁니다. 국민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전쟁이 그렇죠. 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 동안에 네. 이제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지개혁을 반드시 하루빨리 해야 네. 한다. 예. 그렇게 고수하시고 예. 이렇게 싸워가시면서 이 예. 농지개혁을 밀어붙이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는 그 얘기는 하나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신 건 굉장히 탁월한 업적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농지개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개혁이 비교적 잘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미국이 농지개혁을 하라고 좀 압력을 넣습니다. 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고 농지개혁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이었던 거는 필리핀 같은 나라도 수없이 농지개혁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의지를 갖고 했던 측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지주들이 중심이 됐었던 한민당 이런 데조차도 왜냐하면 땅값을 조금 더 보상을 조금 더 받겠다는 생각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농지개혁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분이 유진호라고 하는 분인데 고대 총장하시고 나중에 신민당 당수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헌법을 제일 잘하는 분이었어요. 헌법에다 농지개혁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선 그 당시에 한민당의 리더였던 인천 김성수 선생을 찾아갑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은 전북 고창의 대지주였습니다. 그 집안이 그야말로 고창일 때는 다 그분 땅이었는데 그 땅을 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동아일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천 선생한테 유진호 박사가 이 헌법 초안을 갖고 들어가서 이 농지개혁 해야 됩니다. 공산당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농지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김성수 선생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다행인 게 그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맞습니다. 농지개혁 자체를 갖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고마운 부분입니다. 일입니다, 정말. 지금 정치인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보면.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예. 탄신도 기념하고 또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도 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농지개혁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을 만들었다. 정말 예.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내 땅을 네. 가지고 네. 그 소장농에서 자장농으로 그렇죠. 전환한 것. 그렇죠. 어떻게 경제건설 토대로 이어졌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자원이라고는 농사 짓는 거, 농업밖에 없었죠. 근데 이 자장농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농지개혁에서는 3정보 이상의 땅을 대상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니까 그 미만 수준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였는데 한 사람 앞에 돌아간 땅은 1정보, 약 1헥타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작은 땅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뼈 빠지게 일해갖고선 그 3분의 1 혹은 반을 줘야 됐는데 그 땅값을 어떻게 보상을 했냐면은 1년 수확물의 3분의 1씩 5년 동안을 내면은 그게 자기 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절반씩 평생을 내도 내 땅이 안 됐었는데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3분의 1씩 내도 내 땅이 안 됐었는데 이젠 1년 내는 것만큼의 5년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신이 났죠. 정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두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보기 운동 이런 건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니 뭐 자기가 알아서 새벽벌 보러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천삽뜨기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삽질 1000번 한 다음에 허리 한번 펴라 그러는데 이분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500번은 뜨고 나서 허리 한번 펴고 신나게 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정부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들어온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갖다가 농지 개량을 하고 관계사업, 그러니까 물길 이렇게 대고 이러는 사업을 해갖고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들을 갖다 10명 뭐 11명 이렇게 나갔고 애들을 그중에 그중에 두세 명은 어렸을 때 죽고 그 다음에 애들 크면은 그냥 칼을 파선에 몰아갖고 일 시키고 이랬는데 이제 그만큼 일 안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 중에서는 똑똑한 애가 나오면은 야, 넌 공부해. 그래갖고 중학교도 보내고 공부 잘하면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농민들이 대학 등록금은 그때도 비쌌죠. 그러니까 소파라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우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짠해지는 얘기입니다. 소판 돈으로다가 애들 대학을 보냈다가 우골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950년대를 지나면서 대학생 수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960년대에 사회 진출을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에 경제성장을 이끌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성장도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 데리고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 기본적인 최소한 뭘 시켰을 적에 읽을 줄은 알아야 되는 거고 영어라도 한두 마디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을 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60년대, 70년대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경제성장뿐 아니라 민주화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국민학교 들어갔더니 국민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6.25 전쟁 후 이럴 때니까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공산당 독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공산당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보니까 3.15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아니 헌법에도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고 돼 있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4.19입니다. 그리고 4.19가 났을 적에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경무대, 지금 청와대죠. 그 근처에 총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죽고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부정선거를 왜 해? 그러고선 학생들이 이번에는 병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학생들한테 불의를 보고도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날은 희망이 없다. 니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그러고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와이로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한 농지개혁, 자기가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부메랑이 돼서 날아와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뭐죠? 시리아에서는 벌써 한 5년째 내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 한 10분의 2가 죽거나 아니면 난민이 돼서 흩어졌는데 그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궁에서 자기 혼자서 버티면서 국민들 다 죽이더라도 나는 권력을 안 내놓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자기 물러가라고 데모한 학생들한테 가가지고선 니들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사실은 이 박사는 존경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농지개혁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고 많이 했다 그랬는데 희생 없이 농지개혁을 한 거는 한국, 일본, 대만 정도입니다. 일본에 들어가면 메가더 사령부가 강제로 해라 그래서 한 거고 대만은 그 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 총통이 농지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대륙이 공산화됐다. 그 반성에서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농지개혁을 하면서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의 마을마다 지주 한 명씩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갖고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베트남에서도 그 호치민의 그 공산 베트남에서 농지개혁을 하는데 5,000명에서 5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희생 없이 이런 엄청난 사회개혁을 했다는 거 그게 우리의 행운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그 시대의 국가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이 농지개혁에 어떻게 국민을 만들고 경제건설의 토대를 세웠는지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이 토지, 농지개혁, 그리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딱 그 가장 딱 필요한 핵심을 끼워 넣어서 우리의 이런 번영의 역사가 작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